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죠. 새 정부 내각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치러졌습니다. 새 정부가 각기 다른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통합하고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정책 방향을 논해야 할 때인데요. 새 정부 인사정책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언론, 적절한 보도를 했을까?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또 K방역은 성공인가 아닌가? 검수완박이라고 하죠.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팩트체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송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인사청문 전국이 일단락이 되면서 큰 정치 이벤트 하나가 지나간 한 주였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이 관련한 보도들 어땠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제 내각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절차가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인데요. 이에 언론들도 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마다 학력이나 부동산, 자녀 관련 의혹 등 다양한 검증 논제를 다루고 있고요. 인사청문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공직자 자질을 분석한 기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 장관 후보자의 검증과는 좀 무관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 특히 언론사가 보도한 것은 그 후보자 옷차림인데요. 자세하게 짚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일 때부터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도를 말합니다. 한 후보자의 옷차림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며 이미지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인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지난 5월 4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모니터 보고서 조선일보가 쏘아올린 한동훈 패션 온라인 기사 40건에서 비판했는데요. 네.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그 4월 26일 그 조선일보의 칼주름 한동훈, 색색 블레이저 메르켈, 패션은 메시다 그 보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독 한동훈 후보의 패션 관련 보도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대략만 살펴봐도요. 4월 15일은 서울경제가 손 덜덜 한숨, 한동훈 행동서 패션까지 화제. 4월 15일 조선비즈는 모델 포즈, 비주얼 깡패, 한동훈 향해 쏟아지는 관심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 조선미디어 그룹에서 유사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요. 그 민원연 모니터에 따르면 월간조선, 여성조선이 낸 기사까지 포함하면 조선미디어 그룹에서 나온 한동훈 후보자 옷차림 기사가 총 7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청문 전국이니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관련 보도가 쏟아지는 거는 마땅한 일인데요. 유독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되는 패션 보도, 그렇게 이목이 집중될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네. 이 패션 관련 뉴스를 사실 다른 언론사도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후속 보도들 중에서도 이걸 뉴스화하는 게 중요한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보도가 상당히 있어요. 네. 바로 4월 24일자 일요신문에 한동훈의 패션은 성공한 X세대의 PANTS를 표현한다. 라는 보도인데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네. 그 한동훈 후보자 패션을 주제로 이미지 평론가 인터뷰를 했어요. 예. 여기서 P가 이제 퍼스널, A는 어뮤지먼트, N은 내추럴, 이런 거의 약자라는 거죠. 네. 기사에 등장한 이미지 평론가가 한동훈 후보자 슈트를 두고서 공직자의 서비스 정신을 어필하는 데 최적,
스카프를 두고서 패션 소품에 남녀 구분을 두지 않는 자유로운 사상의 소유자라고 평가했거든요. 옷을 보고 공직자 서비스 정신이나 자유로운 사상의 소유자라고 평가하기는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성급한 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옷 잘 입는다. 이런 거잖아요. 패션 감각이 그렇죠. 뛰어나다. 네. 그런데 좀 칭송이 과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대표적으로 또 4월 15일자 머니투데이에 한동훈 안경 어디 거, 모델 포스, 남다른 패션 또 화제. 이 보도에서는요, 한동훈은 외모, 업적, 언변, 패션 센스 등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다. 일반적인 검사의 패션이 아닌 것 같다. 헤어 패션 스타일을 잘 갖고서 너무 보기 좋다. 이런 의견이 게시된 그 커뮤니티 게시판을 캡처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사실은 공적 관심사로 보기 어려운 내용까지 기사로 옮기면서 이 장관 후보자를 가십 대상으로 만든 거죠. 네. 장관 후보자를 모델 포스라든가 비주얼 깡패, 완판남 이런 수식어로 포장하는 게 과연 공직자 인사 검증에 포함되는지 의문이고요. 이에 대해서 민원연은 모니터 보고서에서 그 정치인의 포장된 이미지를 벗겨야 할 언론이 오히려 과대 포장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 그리고 이미지 정치를 벗겨내야 할 언론이 지면에 싣지 못하는 그 질 낮은 온라인 기사를 포털에 전송해서 클릭수를 높이는데 몰두하는 사이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네. 아니 이 역시 언론들의 클릭수 전쟁이다. 그러면은 차라리 저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이 전해주신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그 패션 관련한 언론 반응은 우리가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봤던 그 날선 분위기와는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네, 비슷한 사례로 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죠. 김건희 여사의 패션 보도도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논문 표절이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논란이 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그 취임식을 시작으로 이제 첫 공개 행보에 나서는 등 그간 좀 조용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지난 부처님 모신 날을 맞아서 몇몇 사찰을 방문한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네, 그랬죠. 이게 언론에 이제 언급이 됐어요. 네. 5월 3일 중앙일보가 사찰 방문한 김건희 치마 54,000원짜리 쇼핑몰 오셨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국민일보가 김건희 치마 5만 원대 쇼핑몰 옷, 또 이목 쏠린 패션. MBN은 부인사 방문한 김건희 패션 5만 원대 쇼핑몰 치마. 그래서 5월 3일하고 4일에만 그 주요 언론사가 20여 건의 뉴스가 이게 보도됐어요. 네. 이를 인용한 뉴스까지 합하면 아마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겁니다. 네. 이제 대통령 부인도 이게 완판녀 대열에 올라선 거냐,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런데 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이게 누군가 어쨌든 이게 촬영을 했으니까 보도가 됐을 텐데요. 이게 당사자들이 이렇게 제공한 거는 아니잖아요. 최근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한 사진은 모두 독자 제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독자 제공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요? 5월 5일자 미디어 오늘이 이번엔 김건희 5만 원짜리 치마 사진 제공 독자는 누구일까? 그 보도에서 대통령 당선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까지 사실은 국가 원수급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경호와 의존을 받게 되는데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과 관련 없는 독자가 그 사진을 제공할 수 없을 거라는 그 의심을 낳는다는 거죠. 네. 중앙일보에서도 소박한 치마 사진 기사도 그 출처뿐만 아니라 육안으로도 좀 구별이 불가능한 치마의 판매처까지 명확하게 적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의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지난 4월 4일이었죠. 그 김건희 여사가 그 경찰견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네, 네. 요게 이제 독자 사진 제공이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인수위원회 측이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사실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여사 본인이나 인수위에서 제공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죠. 네. 굳이 독자 제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친근한 이미지를 좀 가공하려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역시 더 큰 문제는 언론인 것 같아요. 네. 언론사에서 과연 이 사진을 보고
모르고 기사를 냈을까요? 최소한 최초 보도자는 그 사진이 독자 제공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듭니다. 네. 이런 이미지 정치에 이용당하고 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그대로 올리는 부분은 언론 스스로 반성하고 좀 자성해야 할 일입니다. 네. 심지어 언론사들은 그 네이버 포털 언론사 편집 화면에 사진과 뉴스를 전면에 아직도 걸어두고 있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대통령 부인이나 장관 후보자의 이미지를 언론이 애써 포장해 주려는 건 아니냐. 예, 교수님 이런 지적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배우 강수연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화계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애도를 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특정 포털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요? 네, 바로 이제 네이버인데요. 네. 네이버는 2017년부터 포털에 제공되는 뉴스의 그 하단에 네. 그 뉴스를 읽고 느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모티콘 공감 버튼이란 걸 서비스했어요. 네네. 과거에는 좋아요, 훈훈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 기사 원해요. 이런 5가지 공감 버튼을 제공했는데 이게 지난 4월 28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네. 쏠쏠 정보, 흥미진진, 공감 100배, 분석 탁월, 후속 강추, 이렇게 5가지 추천 버튼으로 대체됐는데요. 네. 사실 많은 이용자들도 모르게 기사 공감 버튼이 개편되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용자들의 편의성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5월 9일자 한겨레가 강수연 별세에도 슬픔 표현 못하게 만든 네이버, 이 보도에서는요, 배우 강수연 씨의 별세를 알리는 기사에 과거처럼 슬퍼요 표시가 없어진 것에 이용자들이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공감 이모티콘을 평소에 잘 안 써서 그런지 달라진 줄을 몰랐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예. 근데 뭐가 달라졌나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이렇게 봤더니 화나요, 슬퍼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부정적인 감정 표현? 이런 게 좀 없어지고 대신 새로 생긴 것들이 다 흥미진진하고 공감 100배 이렇게 좀 다 좋은 표현들만 있네요. 네. 왜 없어진 건가요? 사실 독자들이 자신의 느낌을 남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 보통 포털에서 이제 뉴스 보거나 이런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부정적인 감정 표현인 슬퍼요, 화나요 등이 없어진 거예요. 네. 이를 두고서 이제 앞서 이제 한겨레 보도에서는 좀 이용자 중심 개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꼬집었는데요. 이용자들은 당연히 뉴스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화도 슬퍼하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 포털 뉴스 환경에서는 아무런 의견 없이 네이버가 갑자기 서비스 개편을 한 게 사실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또 일부 부정적인 감정인 화나요나 슬퍼요가 사실은 네이버 입장에서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모호하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화나요, 슬퍼요 이것도 여론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네이버가 사서 논란거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편을 하려면 좀 더 정교하게 이용자 입장에서 좀 디자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런 포털 뉴스 서비스들이 점점 바뀌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포털 뉴스에서 사라진 서비스만 헤아려봐도 상당한데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실검 서비스였죠. 예. 그리고 가장 많이 본 뉴스 통계, 네. 댓글 정책, 이번에 추천 버튼 이런 것도 변하거나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네요. 심지어 다운 포털 같은 경우는요. 이번 6일 지방선거가 30일도 남지 않았는데 지난 대선하고 같이 여전히 지방선거 특집 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지방 선거 특집 페이지가 만들었는데 과거보다 현저히 적은 분량의 특집 페이지만 운영하고 있어요. 네. 포털에서 이제 뉴스 관련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과 공격에 시달리면서 이 뉴스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포털 스스로가
뉴스 서비스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 인수위원회에서도 뭐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를 아예 공적 기구화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포털뉴스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요. 이 포털뉴스 재평이라고 하는데 이 평가위원회도 개편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직 네. 인수위원회에서 언급이 나온 만큼 이게 좀 가시화되면 교수님 다시 다뤄보죠, 뭐 우리.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엔 매주 오전 9시 38분부터 54분까지 방송하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들었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2주간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어떤 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사건 중 법률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사건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방송에선 30대 양부모가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3살 입양아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전했는데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 위해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입양 가정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소지가 있는 사건 선택이었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포함해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아동학대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입양 가족에서 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0.3% 정도입니다. 입양 가족 당사자들은 0.3%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입양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사례만을 중점적으로 보도해 입양 가정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입양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하고 또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발생한 80%의 아동학대 사건이 있을 텐데 왜 하필 0.3%에 속한 입양 가정의 학대 사례를 가져온 것인지 그 이유를 오프닝 멘트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입양 가정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이 좀 더 자극적으로 소비되거나 눈길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택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친자식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입양아를 방치한 채 여행을 떠났다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친아들, 입양아라는 점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발생한 정인이 사건 때도 아동학대보다 입양가정이라는 가족 형태가 부각돼 입양 가족이 잠재적으로 아동을 학대할 수 있다는 낙인 효과가 강화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담소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던 것이겠지만 소수 사례인 입양 가정에서의 학대 사건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입양 가정에 대한 편견을 강화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사건은 소개할 때 특히 더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입양 가정에 대한 편견이 심화될 수 있었던 방송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네요. 다른 모니터링 내용도 있을까요?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들을 때마다 늘 느끼는 문제점인데요. 바로 대부분의 사연이 이혼에만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휴일이었던 5월 5일을 제외한 9차례 방송에서 총 9개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여기서 3번을 제외한 6번이 모두 이혼이나 불륜 등에 관한 상담이었습니다. 일터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그만큼 시민들이 법률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분야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절반이 넘는 사연이 불륜, 이혼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나머지 3개는 보이스피싱, 유언장 효력 등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하나 더 지적을 하자면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다룬 5월 3일 방송은 상담을 해주겠다는 양담소의 애초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었다는 점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 내용은 없이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카드 등 인터넷 뱅킹 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 것 등과 같이 그 내용도 새로울 게 없었습니다. 네, 상담 내용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십니다. 오늘은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로 팩트체크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는 이제는 지난 정부가 됐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상당 기간 동안 이 코로나 대응이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그래서 코로나 대응이 적절했느냐 아니냐를 두고도 성공과 실패로 논란이 좀 됐죠. 네, 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 6일 마지막으로 주재한 중대본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정 회복이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 객관적 수치만 봐도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이 0.04%, 누적 치명률은 0.1%로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근거를 댔습니다. 총리의 발언, K-방역은 성공했다. 네. 과연 실제로도 그런지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네, 통계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연합뉴스에서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를 기준으로 좀 따져봤습니다. 먼저 확진자 통계를 보면 지난 7일 기준 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46만 4,782명으로 세계 8위. 이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인구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를 보면 34만 110명인데요. 이 세계 32위였고 OECD 회원국 중에서는 16위로 중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확진자 수는 이 국가마다 검사 방식과 대상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따져봤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7일 기준 2만 3,206명으로 세계 39위, OECD 회원국 중에는 18위였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는 452명인데 세계 129위, OECD 34위였습니다. 확진자 규모로는 세계에서 39번째. 네. 사망자 기준으로 보면은 129위. 네. 그러면 사망자 수에서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좀 세계에서 적은 편이긴 한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 기준으로 볼 때 세계 평균의 약 절반 수준인데요. 인구 비례를 감안하면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 전 총리가 근거로 제시한 게 누적 사망률과 누적 치명률인데요. 이 누적 사망률은 코로나19 사망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누적 치명률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 비율을 말합니다. 이 김 전 총리가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의 누적 사망률은 0.045%로 OECD 국가 중에 5번째로 낮았고요. 네. 누적 치명률은 0.13%인데 OECD 국가 가운데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호주에서 4번째로 낮았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이 누적 사망률, 누적 치명률만을 놓고 봤을 때는 네. K방역이 성공했다. 이런 김부겸 총리의 발언은 사실이네요.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보면 국민들의 높은 참여가 1순위로 많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 거리두기, 백신 접종, 마스크 쓰기 등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방역 지침 준수 수준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좀 놀라울 정도라고 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살면서 잠깐 한국을 방문한 지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오자마자 한국 사람들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이거 깜짝 놀랐다. 너무 이거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도 좀 그렇구나 했습니다. 네. 진짜 우리 국민들 만약에 K방역이 성공했다면 우리 국민들의 성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이 백신 접종 정책에 응한 것이 방역에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잖아요. 네, 많이 나왔죠. 네.
KBS에서 3차 접종 후에 확진된 경우 이 4차 접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두고 팩트체크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4차 접종은 지난 2월 14일부터 요양병원 환자와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다가 지난달 14일, 4월 14일 60세 이상 가운데 3차 접종 후 120일이 지난 분들을 대상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3차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서 백신 유포가 줄어들면서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을 따져보면 9일 기준으로요. 1차 접종하신 분들이 4,503만 8,457명으로 전 국민의 87.8%, 그리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4,455만 5,119명으로 86.8%, 그리고 3차 접종은 현재 64.7%가 완료했는데 60세 이상 기준으로 보면은 89.6%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4월 17일부터 시작된 4차 접종은 현재 287만 6,123명이 맞으셨는데 전체는 5.6%고요. 60세 이상에서는 20.1%를 기록 중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코로나19 일단 확진된 사람은 항체가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항체가 이미 생겼는데 추가 접종을 하는 게 맞나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방역 당국이 내놓은 그 코로나19 확진자 예방 접종 권고 기준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 3차 접종 후 확진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접종 대상자이면서 또 접종을 희망한다. 이런 경우에는 접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확진자의 예방 접종 기준은 이 확진 시점, 즉 몇 차를 접종한 이후의 확진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네. 대체적으로는 접종 대상이고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접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5월 3일 브리핑에서 이 자연 면역, 즉 확진이 된 이후에 면역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서 면역을 강하게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백신을 통한 면역은 사람마다 대부분 일관되게 면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확진이 되었다고 해서 추가 접종을 권고하지 않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이 한번 되는 것을 자연 면역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자연 면역이 개인별로 좀 편차가 있는 반면에 네. 백신을 맞아서 생긴 면역 항체는 일관되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접종을 하라. 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런데 이 3차 접종 후에 확진이 됐을 경우에 말이에요. 네. 백신 효과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조금 갈리던데요. 네,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KBS에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했는데 이 대부분 백신 접종 후 확진, 즉 돌파 감염의 경우에는 이 백신 접종과 유사한 추가 면역 효과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비슷했는데요. 네. 다만 이런 추가 면역 효과를 위해서 반드시 4차 접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런 이유는 아직 해당 사례를 연구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차 접종 후에 감염된 사례나 또 4차 접종을 한 경우 안 한 경우의 예방효과 차이 등이 아직은 연구로 발표될 만큼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하는데 좀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헷갈리셨던 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팩트 체크해 볼 부분 어떤 건가요? 네, 최근 우여곡절 끝에 입법이 완료됐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기소권 권리 법화한다고도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한 팩트를 준비했습니다. 정확한 해당 법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이 법의 입법을 취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검찰 측의 여론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우려를 한국에 전달했다. 이 내용입니다. 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 뇌물범죄 수사 영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보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고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드라고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회장이 검수완박을 우려해서 법무부에 서신을 보냈다는 법조계 인사의 전원이 근거했습니다. 네. 이 법을 추진하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 양쪽이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이 내용을 좀 서로 끌어다 쓴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언론 보도가 일단 몇 개 나왔죠? 네. 관건은 이게 OECD의 공식 의견인지 여부였는데요. 네. 일단 일부 언론의 보도에서 서신의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그 서신의 내용을 보면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 귀국
한국이죠. 한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 중지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규정하는 법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중지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악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해당하는 5월 12일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일단 서신 내용을 전해주신 거죠? 네. 근데 이것만 들었을 때는 이게 OECD의 공식 입장인지 여부가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좀 원칙적인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공식 입장 여부와 이 서신의 전체 내용 등에 대해서 OECD와 법무부에 직접 확인을 요청했고요. 회신을 받았습니다. 네. 네, 우선 OECD가 서신을 보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는데 틀렸습니다. 정확히는 드라고코스 OECD 뇌물 방지 워킹그룹 의장이 서신을 보낸 거고요. 이 서신에 담긴 내용이 이 드라고코스 의장의 개인 견해인지 아니면 OECD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해달라고 OECD 관계자 6명과 관계 부서 두 곳에 메일을 보냈는데요. 네. 그러면서 드라고코스 의장이 법무부에 서신을 보낸 게 사실이라면 전체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내용 요청도 같이 했습니다. 예, 다행히 당일 회신이 왔는데요. 네. 회신을 보낸 곳은 OECD 반부패 기구 관계자였고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OECD는 이에 대해서 논평을 제공하지 않겠다였습니다. 답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죠. 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OECD 공식 입장이었다면 공개적으로 답을 했을 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예, 또 마침 같은 날 저희가 메일을 받은 날 MBC에서도 드라고코스 의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을 보도했습니다. MBC 보도 내용은 드라고코스 의장의 입장이 원칙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부패를 감시하는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될 경우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뭐 한국형 FBI 같은 뭐 가짜 중대범죄 수사청을 설치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게 그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OECD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원칙적인 내용만 나와 있고 네. 코멘트를 일단 거부했기 때문에 네. 애매하고 네. 드라고코스라는 그 워킹그룹 의장,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좀 다 애매한 상황인데요. 네. OECD 공식 입장이라는 거는 공식 입장에서 아마 공개했을 것 같은데 답을 안 한 거 보니까 안 하겠다는 거 보니까 애매한 뭐 아니라는 게 높고요. 드라고코스 의장의 의견은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그 의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의견과 위원회 의장 입장을 같이 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가지고 법무부에 질의를 했는데요. 네. 이 법무부에는 드라고코스 의장의 서신을 받게 된 배경, 해당 서신이 드라고코스 의장의 개인 견해인지 OECD 공식 입장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이 법무부 대변인실 좀 간단히 답을 했는데 OECD 뇌물방지 작업반 의장 명의로 되어 있다고 밝혔고요. 서신이요. 그리고 OECD에 이런 서한을 요청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신 내용 전체를 공개하려고 그랬더니 전체 공개는 외교 관계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네.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애매합니다. 예. OECD 측은 논평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뭐 보이긴 하지만 공식 논평이 없다고 보기가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좀 있으시는 편이고 이 법무부는 OECD 뇌물방지 작업반 의장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드라고코스 의장과 뇌물방지 작업반의 그 의견이 섞였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대표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OECD 공식 견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해도 이게 너무 좀 가볍게 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네. 어쨌건 이게 명쾌하게 판정하기 애매해서 공식적인 판정은 보류로 했습니다. 그럼 아전인수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판정 보류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